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종이님, 진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는 게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도 느끼고 날씨도 갑자기 좀 또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좀 추워지고 온도도 바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늘 조심하면 너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음님, 이따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7시 됐으니까요. 바로 진행을 시작을 할게요. 토니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혜지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바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 맞춰 오신 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7시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그동안의 세션에서.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 순서를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클라우드라는 그런 옵션이나 혹은 기술 분야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플랫폼화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라는 조금 기술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 자체보다는 컨셉,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철학이라든지 컨셉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하나 분야가 끝나야만 다음 분야를 시작하는 게 기존의 업무였다고 한다면 데브옵스라는 애자일과 관련된 이 업무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면서 협업을 추구하고 그리고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 고민하시거나 스타트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특히 어제나 그제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기저에 깔려있던 전제들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로 잘 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브옵스를 활용해서 잘하는 기업들 중에도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언급을 드렸어요. 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스포티파이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뭐 조직 문화나 이런 구조 혹은 철학,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를 갖고 있어요. 원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 중인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야기할 때 구독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아마존에도 구독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구독이라는 구조 외에 플랫폼이라는 구조를 또 더욱 활용해서 리테일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나 소매상들이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데요. 이런 플랫폼 구조, 그 다음에 커머스라는 굉장히 정말 핫한 단어들만 모여있는 이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뭐 구독, 플랫폼, 커머스 이런 것들이 아마존을 대표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마존 말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이제 비교는 많이 되기는 하지만 쿠팡도 뭐 커머스라기도 하고 플랫폼이라기도 하고 구독이라기도 하고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부분의 큰 기업들 혹은 빅테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좀 IT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으면서 규모가 큰 기업들은 딱 하나만 한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하는 거죠. 정말 뭐 커머스이자 구독 플랫폼이자 리테일을 하면서 유통을 하고 거기에 클라우드까지 있고 뭐 데이터도 뭐 다루고 있다. 뭐 혹은 소셜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분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게 지금의 큰 기업들의 특징이고요. 옛날 같으면 그걸 제조업들이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구독이나 SNS나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기업들이 많이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이제 아마존의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최근의 아마존 뉴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중반부부터는
이제 아마존이 어떤 사업,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하는지 그게 사실 오늘 메인 이슈고요. 그게 이제 뭐 중반부라기보다 한 전반부의 약간 뒤부터 한 뭐 7시 15분, 20분 이 정도부터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럼 그 비즈니스 모델들 안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아마존의 전략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마존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의 전략을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본다기보다는 아마존에서 특히 내세우는 뭐 원페이지, 뭐 문어발 전략, 뭐 이런 몇 가지의 키워드들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아마존에서 실제로 이런 전략들이 특히 진행이 됐었어라는 거를 2020년에 분석이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전략 사례로 예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후반부에는 아마존의 여러 뉴스 말고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아마존에 투자를 하든 아마존이 투자를 하든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아마존이 어떤 기업들에 지금 또 투자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이제 결국은 사실 스타트업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예정이거나 할 때에는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내가 투자를 받거나 혹은 스타트업을 많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부분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정리하고 또 1시간 그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투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트렌드 이야기할 때 종종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전에 블록체인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 관련해서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뭐 오늘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이제 제가 예정하는 것 중에 그런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라든지 투자 관련된 내용들도 진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 투자 자체도 사실 굉장히 지금 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이제 지금 갖고 있거나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예정하거나 투자를 많이 받았던 주변의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 투자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예전 같으면 직접 만나서 투자를 했었지만 지금 만나지 않고 웹이나 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 숨겨져 있던 비용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오늘의 그런 메인 이슈는 아니지만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사실 인포그래픽으로 된 이제 웹에 있는 몇 가지 정보는 오픈 채팅방으로도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아마존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사실 하루에 몇십 개씩도 막 뉴스가 있고 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요. 어제 이제 오늘이 9월 30일인데 어제 밤에 기사를 보면은 아마존이 게임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원래도 이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서도 각각 게임에 투자를 하거나 게임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있고, 애플이랑 엔비디아라는 기업,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업들에서도 게임 쪽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에서조차 뉴월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지금 이제 어제 밤에 기사가 나왔어요. 뭐 게임 자체도 뭐 워낙 그 안에 이제 이제 앱 내에서의 구매라든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기업들이 게임에 이제 뛰어들곤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기사에 있던 건 아니지만 테슬라도 그 자동차 내에서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해서 게임을 그 안에 넣으려고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마 작년 한 말 이제 올해 초 그런 즈음에 기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게임을 했던 게 아니지만 자사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서비스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게임에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사실 페이스북은 원래 메신저에 게임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이제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는 그건 좀 의외성이 있다고는 생각할 거지만
아마존은 특히나 의외성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이 게임에 진출을 하면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기업들이 그러면 게임 시장으로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게임을 개발하는 중소개발 업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 아마존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사들이 어젯밤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9월 30일 기준 어제 낮에는 가정용 로봇을 아마존에서 120만 원에 출시했다. 이런 게 또 기사에 막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용 로봇이 조금 독특한 거는 마치 클럽하우스가 초반에 초대장이 있어야만 들어왔다라는 거랑 비슷하게 아마존의 이 120만 원짜리 가정용 로봇 얘도 초청장을 받아야만 올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독특한 마케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로봇의 이름은 아스트로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뭐 사실 아마존 우주에도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랑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120만 원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어떤 식으로 이 로봇이 뭐 청소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내가 뭐 나 물 마시고 싶어 그럼 바로 물도 갖다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 로봇인데 이걸 원격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사생활 침해는 최대한 하지 않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니즈를 언제든지 얘가 파악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IoT랑 연결돼서 집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도와주는 로봇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아마존이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드론 사업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게임에 비해서 아마존이 로봇 출시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뭐 게임 정도로 놀랍거나 신선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게 가정용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침투가 되고요. 지금 이런 기사에는 없지만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저 가정용 로봇이 여러 가지 나의 데이터를 모으고 참조를 하다가 아마존의 웹사이트가 늘 그러했듯 아마존이 갖고 있는 또 상품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나에게 추천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추천 로직이나 혹은 제안을 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상상해 가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최근에 아마존 뉴스 보면 뭐 아마존 전기차에 대한 뉴스도 있고요. 상장을 하는데 이제 95조짜리다. 뭐 국내도 관련주가 뭐 10개 넘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분야가 또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가정용 로봇 외에도 가정용 방범 드론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웨어러블 기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애플워치 같은 그런 시계를 내놓고 있는데 그걸 또 새로운 버전을 최근에 내놨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이제 11번가가 8월 정도부터 아마존이랑 손을 잡고 해외 직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에 나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직구해봤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라는 어떤 감탄사가 담긴 내용들을 SNS에 올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아마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11번가가 날개를 달았다고 표현을 하는 기사들이 많고 특히 그러면 이제 11번가의 경쟁자는 아마존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또 직구 시장들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그런 커머스에 대한 부분도 좀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한 반년 정도 전 뉴스이긴 한데 아마존 미용실도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영국에 그 매장을 오픈해서 우리나라에 막 미용실 얘기가 뭐 많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영국에서 아마존 살롱이라는 게 열렸고 그거에서 이제 첫 임의용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걸 통해서 한 올해 4월 요때쯤에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뭐 머리를 잘라드립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뭐 머리 스타일, 그다음에 염색의 색깔, 그다음에 어떤 뭐 스타일, 어떤 헤어의 뭐 종류라든지 뭐 펌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비교하고 이 머리로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났었어요. 뭐 지금 실제로 그 아마존 미용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코로나기도 하고 하니까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화제가 됐었고 사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가 어떤 작은 서비스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카카오 너무한 거 아니냐,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꼭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도
심지어 미용실까지 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시장 독점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좀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비판은 비판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마존이고, 제가 이야기 드린 어떤 기사들이 꼭 여러분이 전부 접하지는 않았더라도 막연하게 뭔가 아마존 많이 하고 있어, 아마존 비즈니스 많아, 아마존은 굉장히 큰 기업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느끼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이런 어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뉴스 말고도 아마존이라는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세 글자죠. 이 세 글자가 주는 해외에서의 영향력을 또 가늠하게 하는 기사 중에는 올해 한 6월 정도에 미국에서 IT 기업들을 좀 견제를 하자라는 법이 발의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거를 좀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조금 이제 참고해서 우리나라 내의 IT 기업들이나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IT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자, 혹은 어떤 부분에 좀 제약을 두거나 제한을 두자라는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야기 드릴 때 나왔던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제약이 걸리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주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미국에서 여기는 IT 기업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뭐 가팡이라고도 하고 뭐 가파라고도 하고 뭐 팡이라고도 하고 되게 많죠, 표현하는 방법들이. 근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의 요점은 이제 결국 플랫폼들 독점하지 마 이런 거였고, 이 법이 이제 당시 통과를 하면 아마존이 회사를 두 개로 쪼개야 되거나, 아니면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해야 되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당시에 이제 많은 매체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실제로 어디까지 발의 후에 진행됐는지는 이제 저도 좀 다시 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들을 정도로 큰 기업이 아마존의 모습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좀 예고를 한 대로 아마존이 그럼 어떤 비즈니스를 하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랑 그 중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마존이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전략이다라는 부분들은 각각 다른데, 이제 그거를 전부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보다는 일단 어떤 사업, 어떤 모델, 어떤 전략 조금 간단하게 제가 이제 중간중간 축약을 하면서 얘기를 드릴 거고, 물론 늘 그렇듯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얘기를 듣다가 또 의견을 오픈 채팅 주시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또 자세한 세션을 마련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마존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대해서 정말 많지만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본다면, 일단은 제가 그저께 그렇게 여러 번 언급을 했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린 그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드린 인포그래픽에 전부 표현이 되어 있는지 제가 조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래프라든지 자료들을 보면요. 그래프도 좀 일부 있다 링크를 오픈 채팅창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프들이나 숫자를 보면 아마존의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중에서 아마존의 실제 매출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클라우드를 포함한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AWS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아마존 프라임이나 어떤 아마존 비디오에서 콘텐츠를 구매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하기는 한데요. 근데 기업들은 아마존의 AWS라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는 이제 제가 그저께 얘기 드렸던 것도 단순히 저장소를 제공한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이제 커다란 창고 혹은 거기에 나눠져 있는 컨테이너에 많은 데이터들을 넣으면 알아서 분석도 해주고 처리도 해주고요. 관리도 해주고 그 데이터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요즘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AWS가 제공하는 게 클라우드 말고도 그런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마존의 큰 매출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아마존의 B2B 영역을 몇 가지 있고 B2C가 있거든요. B2B는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향 비즈니스이고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여서 소비자향 비즈니스인데요.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 외에도 사실 그 리테일이나 유통에서 다뤄지는 여러 판매,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그 구매 상품을 아마존에 올리는 기업들과 아마존의 거래도 사실 B2B이거든요. 뭐 원래 커머스가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자 대 다자로 연결하느라고 그런 구조가 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외에 이제 아마존의 쇼핑몰이 있는 거죠. 커머스. 그리고 아마존에서 사실 상품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킨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막 크게 이제 들어와 있지는 않고 해외에서 직구를 하시는 경우에 이제 킨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북을 보는 여러 제품들마다 뭐 리디페이퍼도 그렇고 킨들도 그렇고 크레마도 그렇고 뭐 다양한 기기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킨들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킨들도 제가 알기로 한 6번인가 7번 정도 기계 자체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고, 근데 킨들 말고도 뭐 책 자체를 아마존에서 출판을 하기도 하고요. 가전제품이나 주방기구 같은 상품들을 판매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자체 제작한 여러 기기들도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뭐 어댑터라든지 아니면은 연결을 하는 선이라든지 그런 정말 뭐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여유가 있으면 만들 수 있을 만한 거는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따 구독 얘기할 때 좀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도 해외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곳들에서 아마존 프라임, 그 다음에 아마존 프리미엄까지 다양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한 달에 뭔가 구독을 한다라기보다는 이거에 돈을 내면 뭐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로켓 와우랑 이런 거랑도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제품을 다른 기존의 기본 서비스보다 굉장히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상품이 무료로 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인 정보를 조금 더 제공을 해주는 식의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구독 서비스가 있고, 이 안에서 뭐 처음에 한 달 뭐 무료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99달러 해서 한 1년에요. 그런 식으로 연간 한 10만 원 정도 맞나?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조금 가격이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연 뭐 몇만 원 혹은 이제 한 10단위의 얼마를 내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독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아마존의 다른 비디오라든지 컨텐츠들도 거의 대부분 뭐 다는 아니어도 한 70% 이상은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스포티파이나 멜론처럼 그런 아마존 뮤직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독이나 컨텐츠에 관련된 게 있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는 것도 지금 이제 많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소형 화물을 아마존 운송센터에서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좀 멀었죠. 이 드론이 어디까지 이제 도착을 할 수 있냐 하는 것도 있고, 그 드론이 사실 그렇게 해서 배달을 하려면 그 나라의 법들도 물론이고요, 지형도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아직 뭐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더 괜찮아지겠지만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아파트에 직접 물건을 가져다 주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공간에 드론이 가져다 주면 사람이나 로봇이 그 특정 공간에서 다시 집으로 배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드론에 의한 배송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도 조금씩 바뀌면서 아마존을 포함한 여러 드론 사업이나 드론 배송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마존 프레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존 웹 쇼핑몰 내에서 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먹을 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과일이라든지 신선식품 이런 것들을 더욱 빠르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그리고 신선하게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기부에 특화된 서비스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막 본격화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책을 파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오래된 책, 중고 책을 조금 더 쉽게 내가 사고 팔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커머스가 잘 없을 때 당시 생각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인터넷에 이제 중고 책을 내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점점 물류 창고도 만들어지고 책 이외의 상품들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같은 크기가 됐는데, 뭐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말고도 아마존은 우주에도 진출하겠다는 포부도 많이 밝혔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뭐 기사에 내면서 이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큼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나오기 전에는 조금 더 제프 베조스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는 했었어요. 워낙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에서, 그리고 잘하고 되게 독특하게 진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좀 천재 이미지로 그런 천재 사업가들의 이미지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많은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전략 얘기 드리고 트렌드 이렇게 다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서비스들 내에서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지는 좀 언급을 드리긴 했어요. 일단은 아마존이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존의 비즈니스 혹은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러니까 포커싱을 해서 다루는 키워드가 분석하는 블로그나 기사나 혹은 웹사이트나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클라우드 또는 구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마존은 유통과 물류를 특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즉 아마존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했다라고 보느냐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다양한 너무 많은 시각들을 갖고 있고, 그만큼 아마존이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이라고 했을 때는 아이폰을 이제 주로 떠올리죠. 물론 그 뒤에 아이클라우드도 있고 그다음에 맥북 제품들도 있고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중에 어떤 부분을 특히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존은 너무 많은 거를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어제 제가 데브옵스라는 그 철학이 굉장히 다양한 걸 동시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아마존도 동시에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제가 어제 그제 인수합병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M&A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을 하기도 했고요. 클라우드는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아마존이 한다라는 거 정도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저께 어저께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다만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와는 좀 다른 점은 B2C보다는 B2B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아마존의 사업에 이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이 이게 클라우드라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한 9%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단순히 9%를 차지한다고만 들었을 때는 큰 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존이 갖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매출에 기여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작은 거고, 이게 한 10%에 가까운 부분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되고 있고요. 아마존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가 2016년, 2017년 정도 기준으로 한 1147, 아닌데? 좀 이거 숫자는 제가 다시 볼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는 그렇고, 그리고 이 AWS라는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클라우드를 포함한 웹서비스 자체가 매년 50% 이상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9%라고 얘기 드린 건 한 2016년, 2017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커머스인데, 커머스라고 표현을 하는 곳들도 있고 리테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류나 유통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이커머스이기는 한데 이 이커머스가 단순히 상품들을 모아놓고 팝니다 였으면 아마 우리는 아마존은 커머스라고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리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중소 상인,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여러 판매 제품들을 아마존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어요. 개인이 아마존 셀러가 되겠다 라고 해서 제품을 등록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 11번가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도 뭔가 제품을 제작을 해보거나 하셔서 아마존에 올리시는 경우가 많고, 그게 여러분의 사이드 프로젝트이신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직접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어떤 독특한 제품을 아마존 셀러로 등록해서 올리시는 경우도 봤고, 아니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특정 제품이나 한국에 있는 뷰티 상품들을 가지고 아마존에 올려서 해외에 파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마진을 남기고 파시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꼭 그렇진 않았지만 그 코로나 직후에 보면은 마스크 제품들도 아마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근데 본인이 제작하거나 한 거 외에도 중국이나 특정 지역, 특정 나라에서 굉장히 싸게 마스크를 이제 수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아마존에서 되파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되판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또 이제 법적인 규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팔든 가져다 팔든 떼어다 팔든 아마존에서 리테일이라는 이 유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또한 아마존에 큰 매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물류가 빠질 수가 없는데,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잘 이렇게 러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통을 하면서 물류를 동시에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쿠팡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제 쿠팡 예시를 많이 들게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쿠팡맨이라는 분, 이제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쿠팡이라는 로고가 쓰여진 트럭을 통해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처럼 아마존도 아마존이라는 로고가 들어간 정말 그 아마존 특유의 물류 센터를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서 제품들을 배송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11번가를 통해서 이제 아마존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존이 배송을 하는 거 외에도 이런 서비스들도 최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집에서 배송을 받겠다라는 게 보통 대부분의 생각이지만, 집이 아니고 다른 공간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물건을 수령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편의점이나 그거 외에도 아마존이 마련해 놓은 아마존 락커룸 같은 게 최근에 이제 일본에 한 올해 초인가 좀 도입이 됐고요. 그러면은 그 특정 스팟에 가서 내 물건이 여기 있어라는 사물함 번호를 받고 거기 가면 아마존에서 그 주문한 제품들을 수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유통하고 물류까지 한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로 서비스를 진행해주고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내가 원하면 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서 언제든지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좀 집에서 받기에 부끄러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누군가한테 뭐 들키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든지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내가 언제든 수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뭐 이제 코로나로 좀 움직임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혹은 외부에 다른 회의를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때 내가 꼭 집에서 받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스팟의 장소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 이걸 이미 아마존이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사물함에서 뭔가 물건을 수령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퀵 서비스도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어떤 사물함이 있어야 된다까지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비즈니스도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마존이 좀 물류에 집착을 하는 거는 물류에 다른 배송 업체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 직접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니까 아마존 사물함 센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거 외에도
물류 자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옵셔널 해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가격이 더 비싸지면 더 빠른 배송을 시킬 수 있고, 뭐 가격이 좀 다양하게 옵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장소까지 이게 배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옵셔널 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은 굉장히 물류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제가 이제 리테일이나 물류나 커머스 이런 걸 얘기 드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물론 아직 아마존이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존을 참고할 건 많지만 아마존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내용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다만 해외에서 아마존 고라는 계산대가 없는 슈퍼마켓도 오픈을 했죠. 이건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가서 그 카드랑 그 다음에 나의 개인 정보 몇 가지만 등록을 하면 계산대 없이 그냥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의 후기에 의하면 물건을 좀 훔쳐가는 느낌이 든다. 왜냐면 내가 다 카드 정보도 계산했고 내가 매장에서 나갈 때 나한테 결제 청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갖고 내가 그 공간에서 나가는 순간 왠지 몰래 가져가는 죄책감이 든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서비스 초기라서 그런 걸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간에 가서 물건을 그냥 가져오기만 해도 알아서 그 공간에서 이 부분의 물건을 이 사람이 빼갔으니까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샀고 그게 얼마니까 카드에 이만큼 청구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자동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걸 이제 AI나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들이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의 식료품점이나 오프라인 마켓에서조차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걸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도 물류나 유통의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성공을 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도 뭐 워낙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선식품 당일 배송에 대한 아마존 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슈퍼마켓에서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내가 물건을 사서 나가면 그게 전부 파악이 돼서 청구가 된다라고 했지만, 그거 외에도 이 아마존 고라는 슈퍼마켓에서 물건들의 신선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현재 제품이 들어와 있고 어떤 게 지금 곧 다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과일들, 어떤 채소가 언제쯤의 타이밍에 이 식료품점에 다시 도착해야 되라는 걸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가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고, 소비자만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B2B, 아마존의 물건을 공급하거나 음식을 공급하는 곳들과도 데이터가 전부 연결되는 상태로 물류와 유통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정말 시장을 전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미국에서 그렇게 뭐 플랫폼 규제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유통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구독이 결합이 됐고, 사실 뭐 쿠팡 외에도 뭐 마켓컬리나 새벽 배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존을 많이 참고했다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고 제 생각도 그래요. 뭐 이게 꼭 누가 누구를 따라했다 보다는 트렌드가 그렇게 가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예전에 원래 이제 구독의 초창기는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이 구독이었는데, 이제 구독을 하면은 신문을 가져다 주죠. 우유를 가져다 주고 꽃을 배달해 주고요. 반찬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런 물건을 가져다 주는 그 물건에 대한 구독이 아니라 배송을 내가 몇 회를 하고 무료로 하고 배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배송에 대한 구독을 정확하게 집어넣은 게 아마존이었고, 그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린 이 아마존 프라임도 물론이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음악, 영화, 그 다음에 그 외의 콘텐츠들에 대해서 아마존이 같이 연결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쿠팡이 작년에 이제 OTT 영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도 또 아마존 따라하냐 뭐 이러면서 좀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콘텐츠를 갖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뭐 티빙이라든지 여러 콘텐츠 업체들이 있죠. 쿠팡이나 왓챠 말고도요. 해외에도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말고 각 기업들이나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OTT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각각의 우리는 조금 더 독특한 콘텐츠 갖고 있지 뭐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제작비도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넷플릭스가 그랬듯이 워낙, 그리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직접 제작한 콘텐츠라든지 뭐 어디에서 직접 제작한 콘텐츠, 이런 식으로 독점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 뭐 혹은 모델이나 뭐 배우나 여러 가지 연예인이나 그다음에 소속사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그 컨텐츠를 더 발전시키는 여러 기업이나 서비스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아마존에서 시작한 비즈니스 자체는 구독,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다리 중에 하나가 OTT 업체인데 거기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붙는 거예요. OTT 매니지먼트, 뭐 OTT 에이전시, 그다음에 OTT 마케팅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거기에 계속 이제 자석처럼 달라붙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를 주도해가는 어떤 방식이기도 하고 아마존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민하신다면 당연히 이거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대기업이나 어떤 대량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이랑 연결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요. 예전에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 얘기 드릴 때 여러 플랫폼에 등록을 해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제가 아마존을 아마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아마존이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혹은 뭐 구글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내가 내 제품을 많이 다양한 플랫폼에 등록을 해봐야 그 차이를 알고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나 컨텐츠에 맞는 마켓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아마존에 뭐 셀러를 등록하기 이런 게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나 컨텐츠를 다루는 게 있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직접 태워보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서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커머스나 쇼핑, 그다음에 클라우드 말고 아마존이 지금 광고 사업도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제가 지금 데이터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슈퍼마켓에서 데이터 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워낙 그 상품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모였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어 그대로 무서운 거거든요. 이 아마존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의 고객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구매를 해. 그러니까 이 제품을 추천하자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런 걸 사고 이 시기에는 이런 걸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이런 신변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마존이죠. 갑자기 정장이나 명함 지갑을 사면 이 사람이 취직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전에 조금 화제가 됐던 게 아마존이었는지 이제 다른 커머스였는지는 조금 제가 기억이 희미한데 이제 뭐 기저귀 이런 걸 사니까 그럼 이 집에 아이가 생겼나 보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에 관련된 용품을 추천해주든지 이제 그런 예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로 아마존이 유명해졌죠. 내가 산 구매 이력을 가지고 추천을 해준다라는 것이 아마존이 유명해진 여러 가지 포인트 중 하나였고 그 이후에 환불을 할 때에 정말 수고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 무료로 환불이 된다라는 것도 10년 전부터 아마존이 굉장히 주력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뭐 쿠팡의 무료 환불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그런 무료로 잘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존이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를 하고 투자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전략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원페이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내부적인 전략도 있고 외부적인 전략도 있는데 조직을 이제 운영을 하죠. 아마존에서도 당연히 팀 세팅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 가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보고를 받거나 혹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최대한 자료를 만들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PPT를 통해서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6페이지 내에서 모든 기획이나 자료나 이런 걸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보고를 하고 누군가한테 의사소통을 한다. 그건 1페이지라는 식으로 6페이지랑 1페이지랑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존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넣고 뭐 PPT를 꾸미고 이런 거는 전부 불필요하다.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적은 개수의, 적은 매수의, 적은 장수의 종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존의 6페이지나 1페이지인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아마존에 이제 직접 실제로 계시는 지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것도
좀 찬반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조금 시각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은데 6페이지 안에 넣으려다 보니까 제한이 있거나 오히려 이 원페이지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조금 고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이제 직접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찬반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소모를 줄이는 게 이제 아마존의 전략 중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언급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문어발 전략이라는 게 아마존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워낙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워낙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이 자체가 문어발이라고도 하고요. 사업 다각화라고도 하고 아마존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고 아마존이 초창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에 손을 댈 때는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조금 비판을 했었어요. 하나만 해도 모자란 시기에 이렇게 많이 한다고 네가 잘할 수 있겠니? 라는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디어적인 어떤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 그 우려랑은 또 별개로 아마존은 워낙 지금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마존처럼 저렇게 다각화해서 문화발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이다 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존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그렇게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참고를 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든 비즈니스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막상 아마존이 이제 최근에 올해부터는 멀티태스킹보다는 하나에 집중하자 이런 거를 이제 아마존에서는 지금 내세우고는 있어요. 조금 모순은 되죠. 아마존이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다각화하고 뭐 정말 분야별로 전부 하는데 제프 베조스 본인은 멀티태스킹보다는 하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책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충분히 이거 이해를 하시겠죠. 당연히 이게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또 그 선택과 집중처럼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도 잘 선택하고 잘 집중하라는 뜻이겠거니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각화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곳에서 멀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전략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별로 잘 포커싱을 하고 두각을 내세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의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기준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 중에 예시를 몇 가지 드리면은 점유율이 약한 제품 카테고리의 전환율을 높인다 라는 전략을 의류나 신발에서 쓴 적이 있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두 번째는 전환율이 높은 제품의 카테고리의 규모를 크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식료품이나 개인위생이나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들의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존의 오리지널 브랜드도 그 안에 넣자라는 전략이 시도가 됐었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문어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2018년 전후에도 아마존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있고요. 제가 아까 포커싱 한다는 건 올해 초에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부분도 아마존이 이제 많이 세부적인 전략으로 쓴 거고 아까 이야기 드린 아마존 고 외에도 아마존 포스타라는 매장도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아마존 북스토어는 워낙 좀 오래됐기는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고 로봇을 기반한 물류 배송까지 이게 이제 아마존의 세부적인 전략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이건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마존의 비즈니스 영역,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일부는 자세하게 일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앞으로 아마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마존 자체가 어떤 투자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주식이나 어떤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이런 거보다는 아마존에서 언급을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게임 하겠습니다 라고 뭐 어젯밤에 발표라기보다 이제 본격 진출을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용 로봇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그 관련된 서비스들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꼭 관련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아마존이 그래서 직접 뭐 관련된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존과 거래를 하는 곳들. 그리고 아마존과 거래를 하진 않더라도 아마존을 통해서 그렇게 가정용 로봇이 주목을 받으면 당연히 가정용 로봇이나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덩달아서 주목을 받게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엉뚱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용 로봇이 사실 잘 보면 막 얼굴도 있고요. 약간 이렇게 멍멍이처럼 움직이고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럼 마치 이제 개한테 옷을 입히는 것처럼 그 로봇을 꾸미기 위한 뭔가 데코레이션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색다른 다른 분야까지 계속해서 이제 손을 뻗치는 거고 그런 아마존 혹은 여러 큰 기업들이 움직임을 가질 때 그 주변의 투자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마존의 그 상품에 꼭 어떤 게 아니더라도 아마존에서 가정 로봇을 내놨대라고 하면 당연히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더 주목을 받게 되겠죠. 왜냐면 아마존에서 저렇게 잘 팔리는데 스타트업들이 만든 새로운 로봇들도 잘 팔리겠구나 라는 추측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의 흐름을 아마존이 많이 바꾸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이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미 몇 달 전부터 뭐 이제 기사는 K 스타트업에 꽂힌 아마존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존이나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는데 VC의 추천을 받아서 특히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도 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스타트업들이 아마존의 도움을 받을 때는 단순히 자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아마존에서 이제 글로벌로 쫙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더 큰 해외 진출, 더 많은 투자 유치라는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한국이랑 동남아시아에서 스타트업 램프라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지금 런칭을 한다고 최근에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스타트업에 중점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거랑은 별개로 한국 및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란 것도 스타트업 램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인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지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뭐 아마존의 트렌드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아마존도 그렇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뭐 쿠팡에 뭐 투자를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면서 본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존도 소프트뱅크도 그 다음에 애플이나 구글도 결국 뭐 투자의 흐름을 많이 잡고 있거나 비용이 많이 모여지거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들은 에코시스템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태계를 만들 거야. 우리 기업이 이 전체 시장의 생태계나 에코시스템을 주도를 할 거야 라는 관점에서 에코시스템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큰 기업의 흐름을 볼 때는 큰 기업 자체에 대한 뉴스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업의 이름과 에코시스템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기사를 살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후반부는 살짝 조금 말을 빠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린 거를 좀 정리를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들으시면서 조금 잘 모르겠다라든지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오픈 채팅에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 사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스케줄을 오픈 채팅에서 제가 예고를 한 거 외에도 그저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는 데브옵스라는 어떤 기술적인 철학이긴 하지만 비즈니스에 응용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데이터 기반의 데브옵스, 머신러닝 기반의 데브옵스 이런 식으로 AI나 데이터의 데브옵스라는 철학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결국 그런 클라우드라는 것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데이터옵스나 AI에 기반한 데브옵스 이전에 데브옵스 그 자체가 나왔을 때 이거를 쓴 곳이 아마존,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큰 기업들인데
이런 데브옵스라는 철학을 이미 조직 문화에 넣고 진행을 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이 큰 기업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전략이 있는지를 오늘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아마존에서 접하는 이제 최근의 기사들 얘기 드리고 나서 아마존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모델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에서도 조금 자세한 부분이랑 이제 어떤 트렌드까지 좀 이야기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아마존이 오늘 기준으로 어젯밤 기사에서 게임 시장 진출합니다 라는 거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물론 아마존 말고도 구글이나 뭐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줌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게임 서비스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곳에서 이렇게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게임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120만 원짜리 가정용 로봇이 출시됩니다. 다만 클럽하우스처럼 초대장을 받아야만 이 로봇을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기사를 좀 소개를 드렸고, 그 외에도 아마존 전기차, 뭐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들이라든지 11번가랑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올해 4월에 아마존 미용실도 생겼고 그 안에서 VR 증강현실을 통해서 임의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마존에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카카오가 비판을 받는 것처럼 아마존도 비판을 받았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아마존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너네 그렇게 플랫폼 독점하지 마, 커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초반부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존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죠. 물론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주변에서 보여지는 거에는 말씀드린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AWS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구독 서비스가 있고요. 컨텐츠를 통해서 아마존 비디오나 아마존 프라임에 종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OTT 서비스들, 그리고 아마존에서 만드는 이제 기기들도 많이 있고요. 킨들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커머스를 통한 쇼핑몰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자사 상표로 만든 제품들 외에도 사실 뭐 아마존 아트라든지 아마존 스튜디오라든지 아마존에서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이제 여러 가지 내놓으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까 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럼 사업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클라우드를 통한 이제 B2B 비즈니스가 아마존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리테일, 유통, 물류, 커머스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제가 중반부에 드렸었는데, 당연히 유통을 하면서 물류에도 욕심이 갔죠. 내가 직접 전부 물류를 제어하면은 훨씬 더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제품도 움직이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접목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게 아마존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대로 물류 이상의 지금 많은 서비스를 구독도 붙이고 뭐 많이 붙였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그런 사물함 센터 같은 것들이 지역마다 있어서 내가 집에서 받지 않더라도 움직이다가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가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류 하나만 따져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이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한 미국에 있는 슈퍼마켓, 계산대가 없는 슈퍼마켓 아마존 고에서 카드 정보랑 몇 가지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물건을 들고 그대로 나오면 바로 청구가 되는 식으로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많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카드 정보라든지 결제 청구하는 그 정보들 외에도 그 아마존 고라는 슈퍼마켓 안에서 많은 음식들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판매가 되려면 어떤 제품이 언제 들어와야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고 어떤 제품이 곧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곧 품절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디랑 어떤 식으로 제품이 빨리 들어와야 되고 창고, 물류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전부 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이 되고 있고 AI라는 개념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데이터 사업을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를 아까 연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배송에 관련된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도 뭐 배송을 싸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독을 아예 굉장히 강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쿠팡에서도 많이 참고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고, 아마존에서 광고 사업도 시작을 했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업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였고, 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제 전략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원페이지 전략을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PPT라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굉장히 막 수십 장 이런 자료를 만들기보다 중요한 내용을 6페이지로 무조건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라든지, 내부에서 보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원페이지만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를 아마존에서는 내부적인 전략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내부에서 일하시는 이제 저희 지인분들 보면은 굉장히 찬반이 다양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화발 전략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았고, 처음엔 우려를 많이 했지만 결국 너무나도 잘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화발, 그 다음에 이제 다각화,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아마존이 잘 하고 있음에도 올해 초부터는 제프 베조스가 멀티태스킹보다는 하나에 집중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살짝 모순된 메시지를 발언하고는 있지만 책도 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꼭 그렇다고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라는 거를 여러분도 추측 가능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에 대해서는 뭐 점유율이나 제품 카테고리의 전환율을 다양하게 제어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업 다각화 외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거나 로봇에 기반한 물류 배송 시스템을 지금 아마존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투자라는 관점에서 아마존을 봤을 때 3가지 정도 흐름을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마존이 결국 그렇게 움직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전략을 내세우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스타트업 투자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에 관련된 여러 상품이나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연결된 기업들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투자 자체에 대한 흐름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스타트업들 지금 투자 지원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올해 여름부터. 그래서 그게 이야기하는 거는 VC 추천을 받아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는데 단순히 돈적으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해외 진출이라든지 확장,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도록 지원을 하는 점이 크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고, 이게 올해 7월이고요. 올해 9월부터는 한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스타트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스타트업 램프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스타트업을 키우는 성장에 대한 거를 아마존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뭐 별걸 다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존이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같이 첨언을 드린 거는 아마존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워낙 많은 이제 그런 대형 기업들이 움직일 때 단순히 본인이 나는 이런 사업 할 거야 라고 움직이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보통 에코시스템을 언급을 하거든요. 생태계를 이렇게 리드할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큰 기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하실 때에는 에코시스템이라는 단어도 같이 검색을 하셔보시거나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오늘 이야기 드린 거고, 늘 그렇듯이 1시간 안에 담으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내용을 제가 개요 부분에서 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많이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특히 이런 부분을 나는 좀 더 알고 싶다라는 건 오픈 채팅에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또 참고해서 또 아마존 2탄이라든지 추가적인 세션을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아마존 셀러가 돼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에서 그런 걸 하면 나도 다각화를 해서 좀 문화발 전략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아마존에서 언급하는 많은 서비스들 중에 여러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거나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또 이후에 열리는 여러 가지 뉴스 방에서 다양한 뉴스를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꼭 어떤 정답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픈 채팅방에 아마존 2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쓰셔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세션 다양하게 마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관련된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좀 데이터적인 그래프를 조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은 부분은 또 오픈 채팅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픈 채팅은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 메시지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고 카카오 음은 확산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정보나 자료 공유 드리고 있고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리님이 오픈 채팅에 남겨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다들 이제 점점 가을이 되고 있어서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식사, 제가 늘 식사 챙기라고 하는데 식사 챙겨 드시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마지막 날 또 알차게 그다음에 힘차게 보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또 방은 요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방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